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버스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연신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절반이 불에 탔지만 엔진에 열이 오르는 걸 본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곧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차량 고장으로 다른 버스로 옮겨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에선 40대 여성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미도에 혼자 입도한 여성은 물놀이를 즐기다가 오후 4시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면 유리에 금이가 있고 조수석과 뒷면은 유리가 떨어져 나가 차량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된 차를 망치로 부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소무이도 바닷가에서 실종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6시 10분쯤 중학생 2명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해경이 출동했을 때 한 명은 주변 시민에 의해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됐었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했고 민간 해양 드론 수색대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울산 울주군 교동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이 크게 깨지고 외국인 손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오늘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에게 본토를 급습당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향한 보복 공습에 나섰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허를 찔린 본토 공격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러시아. 밤사이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엔 폭음과 공습 경보가 끊이지 않았고 4살 어린이와 아버지 등 2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57대 중 53대를 격추했다며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4기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또 다른 고의적 테러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4 роки було хлопчику. 모처럼 사기를 끌어올린 우크라이나와 반격에 나선 러시아의 교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경지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탱크 등 보강 병력을 급파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곳곳에서 격퇴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과 무기를 공격해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하면서 러시아 측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Раз прилет, два прилет, три прилет, а на четвертом полхаты разнесло. Мы вышли все в дыму. Конечно, это паника была возле подъезда, это просто ужас.
접경 지역 러시아 주민 8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대피를 더 서두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최대 공격으로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2년 넘게 끌어온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 2015년 타결된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란 주요 외교 라인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마소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이란의 새 외무장관 후보자로 과거 서방과 핵 합의에서 실무를 맡았던 아바스 아락치 전 외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취임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과거 로하니 정부에서 핵 합의를 현장에서 총괄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당시 외무장관을 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서방과 핵 협상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실제로 핵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 진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 사망으로 이어진 브라질 항공기 추락과 관련해 브라질 당국이 기체와 엔진 제조사 소재지인 프랑스와 캐나다 당국에 사고 원인 조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기 추락 원인을 살피는 브라질 공군 항공사고 예방조사센터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경위 규명을 위한 책임자 파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ATR-72기종 쌍발 터보 프롭 여객기로 프랑스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ATR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사로 이 항공기에 달렸던 엔진은 캐나다에서 만든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마지막 날 포스트 장미란 역도 박혜정 선수가 여자 최중량급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땄고 근대오종의 성승민은 아시아 여자 최초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가 값진 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우리 선수단은 파리 대회를 메달 32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 밟은 올림픽 무대. 박혜정은 인상에서 131kg,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용상에서도 168kg을 들어올리며 이렇다 할 위기도 없이 예약했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체급의 절대 강자 중국 리원원을 넘진 못했지만 첫 올림픽의 메달, 두 번째 땐 금메달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 세운 목표에 맞춰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2004년 아테네부터 2012년 런던까지 금은 동메달을 모두 걸었던 장미란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박혜정은 12년 만에 여자 최중량급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또 8년간 암과 싸우다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메달을 바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응원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너무 눈물이 나. 근대오종 성승민도 세계 1위 이름값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15,000여 관중 앞에서 첫 종목 승마부터 300점 만점을 받았고 주종목 수영에서 전체 2위 기록으로 메달을 예감하더니 뛰면서 총을 쏘는 레이저런까지 무난하게 맞춰 동메달을 땄습니다. 성승민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자 최초로 이 종목 시상대에 섰습니다. 4년 뒤 LA에서는 머리카락 색깔처럼 금빛으로 바꾸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제 자신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워서 지금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동메달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생 동갑내기 박혜정과 성승민이 폐회식 당일 값진 메달을 추가하면서 우리나라가 파리에서 따낸 메달 모두 32개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88 서울올림픽보다 딱 하나 부족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국민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줬다며 국민 모두가 2024년 올림픽의 17일을 잊지 못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84년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가 참가했지만
팀 코리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물론 우리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한계를 넘어섰다며 선수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챔피언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주목됩니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안세영 발언의 핵심이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스폰서를 받는 것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협회가 지정한 옷과 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폼 특정 부분에 개인적으로 후원받을 수는 있지만 협회 후원사와 같은 업종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안세영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협회는 현재 메인 스폰서로부터 연간 29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선수 개인의 후원을 인정할 경우 협회 메인 스폰서 후원금은 줄고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도 충분히 대우하고 주니어 선수들의 육성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는 실업팀 입단 계약금이 7년간 최고 1억 원을 넘을 수 없고 고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도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봉 상한이 없을 경우 비인기 종목인 실업팀 선수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어 광고를 찍어도 소속팀 광고 수익은 보통 연봉과 계약금에 포함됩니다. 광고를 찍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2살의 올림픽 챔피언 안세영의 바람입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서 다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푸바오 팬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푸바오와 사육사 할부지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영화로 그려진 건데요. 푸더기들을 설렐 만한 추억 선물 영화가 다음 달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영화 제목은 안녕 할부지입니다. 푸바오의 부모인 아이바오, 러바오가 한국에 오게 된 순간부터 푸바오가 나고 자라는 과정, 또 중국으로 떠난 이후의 모습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3개월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이별을 앞둔 할부지들의 감정이 요동친 시기이기도 하죠. 다큐멘터리적으로 접근해서 예능에선 볼 수가 없었던 깊숙한 내면과 감정까지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9월 4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바오 가족의 사랑스러운 모습,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극장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를 거머쥔 우리 대표팀. 정말 멋진 경기력과 투혼을 보여줘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본 기사입니다. 지역 연고 올림픽 영웅들 덕 좀 보세라는 제목인데 내용 보시죠. 지자체들은 메달리스트와의 연고를 내세워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도 반한 사격스타 김혜지 선수, 임실군청 소속이고요. 임실군에서 홍보 모델로 찜했습니다. 나주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을, 대전은 파리올림픽 이관왕 오상욱을 앞세웠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예산 등의 치밀한 준비가 없이 공약부터 남발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김연아 빙상장, 장미란 정치관 등이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 대회가 끝난 뒤에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김혜지 선수가 기자회견 시작 10분 만에 실신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메달리스트에 매달리는 지자체들, 그보다는 비인기 종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생수병 시원하게 얼렸다가 녹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동시킬 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6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에서 하루에 70개에서 22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각종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얼린 생수병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마시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AI를 공짜로 쓰는 시대가 곧 끝나게 될까요? AI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AI 기능도 유료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할 애플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사용료로 최대 월 $20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AI 기능 사용도 구독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AI 유료화는 챗GPT 등 챗봇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고민이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죠. 이 수익성 딜레마를 구독료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에 AI 기능을 더해서 추가 요금을 받는 시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자사 AI 코파일럿 이용료로 월 $20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고민에 빠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유료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일단 내년까지는 무료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최근 4년 동안 어린이집 5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원생이 37%나 늘면서 나홀로 호황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영유라 불리는 영어 유치원입니다. 2019년에는 615곳이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843곳으로 200곳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즉 4년 사이에 230곳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사실 영어 유치원이란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서울 강남과 양천, 송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모두 사교육의 메카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곳들이죠. 월 평균 교습비는 서울 기준 141만 원, 강남과 서초는 19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사교육 과열과 맞물려서 영어 유치원 수요는 늘어난 결과입니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결국 출산을 주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겠죠. 이러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아동을 위한 노일식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굳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8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 사배의사 A씨와 의사 B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또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거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 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2억여 원에 이르는 거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 석 달 만에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홍콩 수출 계약은 무산됐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스크 수급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의 조치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지역별 생산과 소비, 물가, 고용률 등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분기 지역 경제는 반도체 회복세에 따라서 전국에서 광공업 생산이 5.8%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7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무역지수 잠정치를 오늘 발표합니다. 앞서 6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수입 제품 가격도 올랐는데 7월의 수출입 결과가 어떨지 주목됩니다. 가스공사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해외 사무소 내부 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 업무 협약이 오늘 체결됩니다. 이들 기관들은 감사 기법을 공동 개발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내부 통제 취약 분야 리스크 예방책을 공동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예정인데요.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등 6개사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저 현상으로 네. 굉장히 일본 관광을 누리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엔화 가치가 좀 꽤 올랐네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지난달 31일 거의 제로 금리에서 이제 0.25%로 상승을 이제 했잖아요. 제조금리 일본. 그리고 나서는 한 5일까지는 850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5일에서 9일 사이에 엔화당 이제 950원대로 큰 폭으로 상승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일본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거에 지금 지진 소식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행업계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저희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규수 앞바다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네. 난카이 대지진 해가지고 이게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사망자가 나오고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이와 더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한 뭐 이제 7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해외 관광객 수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진 우려랑 엔화 광세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일본에 이제 가는 이제 그 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여행업계도 여기에 가서 같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고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엔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 대목도 있어서 여행업계가 더 고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자연재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쉽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뭐 엔캐리 현상이나 미국 금리 인하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번에 5일, 그러니까
그 블랙 먼데이가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아래 공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제 부총재도 연내 이제 금리를 인상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더불어 이제 NK 트레이드 너무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금리에 이제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이제 해외 신흥국 투자 또는 뭐 이제 기술주에 많이 투자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봤을 때도 일본이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 엔화 금리 상승이 전 세계 주식시장하고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상승시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제로 금리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금리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모두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경제 전문가들하고 서베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bp냐 50bp냐 이 차이지 빅컷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0.5%로 이제 0.25%로 이제 적게 인하할 것인지 요거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게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또 그 PPI 등. 그죠? 이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발표할 예정인데, 더불어, 저기가 또 이제 연준 의장들의 그 연설이나 입장 발표가 줄줄이 예상이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그 6월이나 7월에 특히 8월 5일에도 연준 의장 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다만 이제 경제 그 성장이나 아니면 경제 둔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잡자된 게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블랙 먼데이 겪으면서 이미 7월에 FOMC 때 0.25를 내리고 그 다음에 9월에서 0.25를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0.5% 내려야 된다는 이제 거의 시장의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그 이제 서베이를 했더니 지금 한 50%, 55% 정도가 0.25% 내리는 게 맞다. 그다음에 나머지 45% 정도는 0.5% 내릴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준 의장 중에 굴수비 같은 경우는 8월 5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과열의 양상은 보이고 공실률이 좀 증가하고 자영업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지금 약간 리세션에 이제 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드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0.5%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 보면은 21년 초에 비해서 7월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가 한 0.1%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21년 초에 이제 비교하면은 수준이 이제 유지하거나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0.5%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외 막론하고 증시 폭락 사태를 최근에 겪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 시기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한은 역시 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네, 거의 7월에 보면은 이제 인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 경우에는 뭐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도 한 2.1%에 근접을 하고 있고, 더불어 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따라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세계 네네.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의제를 다루는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여기에 파월 의장이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잖아요. 네네. 결국 이번에도 좀 동결이 되고 9월에 FOMC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월쯤에 인하를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건가요? 네네, 대부분 이제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시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과 이제 글로벌 경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주제를 바꿔서 TMF 사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영배 대표가 검찰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사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그중에 지금 하나가 팀원과 위메프의 합병 카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떤 그 사태 해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우선 팀원하고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 TMF가. 근데 여기서 이제 1조 원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품 납품한 중소기업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이제 주요 이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회사의 자본금을 100%를 감자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TMF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없애고 이제 구조를 새롭게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예.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큐텐 지분 38%를 구영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백지 신탁해가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한테 이제 위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정산 대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납품한 업체들, 중소기업들 업체들이 받을 돈을 전환사채 CB로 전환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채권이지만 새롭게 신설된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에서 주주로 예. 다시 바꿔서 투자를 해라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의 채권이 있어요. 받아야 예. 될 상황인데 이거를 투자로 나중에 주식으로 준다. 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지금 1조 원의 채권이 있는데 회사 규모는 10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간판을 단 회사거든요. 예. 여기에 주주로 참여해라 그러면 설득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또 이제 팀원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을 또 승인을 하는 게 또 그렇죠. 중요 이슈로 남아 있어서 예.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짜배기인 이 큐익스프레스에 대한 지분 얘기가 또 없어요. 네네.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자 큐익스프레스 지분이 알짜배기라고 말하는 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판매나 이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건전한 수익 구조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적이 사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휴지 조각이 된 그런 그 큐텐의 지분은 아주 흔쾌히 내놓으면서 이런 알짜배기 지분은 내놓지 않으니까 이거는 진정성에 어떤 의심이 가는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렇게 TMF 사태를 겪으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TMF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대부분 대형 플랫폼으로 좀 유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비씨카드사가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예. 결과에 따르면은 결제 건수가 기존에 한 17%가 TMF에서 이루어졌대요. 고객들의 매출 데이터. 네. 지금 보니까 대부분 11번가나 G마켓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매출이 한 20% 증가했다라는 데이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구매자뿐만 아니고 판매자들도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로 이제 입점을 많이 했다. 이제 유입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오픈마켓 중에 대형 네. 오픈마켓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렴하거나 빠른 것을 떠나서 이제는 좀 거래 안전성을 네. 판매자나 소비자도 좀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진술과는 달리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만큼 경찰은 정확한 음주량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그룹 BTS 멤버 슈가. 당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슈가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만 하고 귀가 조치했는데 곧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를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음주운전 혐의자는 음주 상태라 바로 조사하기 어려워 나중에 소환 일정을 잡는다며 슈가에 대한 조사도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입니다. 파악된 수치와 슈가의 기존 진술이 서로 다른 만큼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서울 등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일 더위가 극심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많이 지치실 텐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5도, 전남 담양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쪽 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22일째, 제주는 28일째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한낮에는 서울 35도, 광주와 대전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까지 있더라고요. 습기 때문에 더 후텁지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번 주 후반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최고값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위 속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소나기 예보가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